허름한 창고 사무실, 험악한 분위기 속 긴장감이 감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도장 찍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감방 가서 썩을게요. 35 먹은 사내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좁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양복 바지가 다 해지도록 빌고 있는 남자는 김정희 씨의 막내 아들 민호였다. 얼굴은 어디서 얻어맞았는지 퉁퉁 부어 있었고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 앞에는 험상궂은 표정의 사내 셋이 팔짱을 낀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고 낡은 소파 맞은편에는 63의 김정혜 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와 인주 그리고 집문서가 놓여 있었다. 민호야, 입 다물어라. 정희 씨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소리 지르며 장사하느라 쉬어버린 목소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어머니, 그게 어떤 돈인데? 어머니가 평생 생선 대가리 쳐내고 얼음물에 손 담가서 모은 돈이잖아요. 누나들이 알면 저 죽어요. 아니, 제가 죽어버릴게요, 그냥. 민호가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우며 오열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테이블 위에 놓인 합의서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글자를 모르는 까막눈은 아니었지만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는 그녀의 손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검은 때가 끼어 있었다. 그 손은 마치 늙은 소나무 껍질 같았다. 사장님들, 이거면 우리 민호 징역 안 사는 거지요? 정과자 딱지 안 붙고 오늘 당장 내 손잡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지요? 정희 씨가 험상궂은 사내를 보며 물었다. 사내가 껄렁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여사님, 약속은 지킵니다. 합의금 입금 확인되고 이 각서에 도장만 찍으면 고소 취하합니다. 대신 이 시간 이후로 딴소리하기 없깁니다. 따님이니 사윈이 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진짜 아드님 콩밥 먹는 거요.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지난 40년 세월 새벽 3시에 일어나 캄캄한 새벽 시장을 걸었던 그 고단한 날들이 녹아 있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질꼬질한 천에 쌓인 도장을 꺼냈다. 어머니, 민호가 기어와서 정희 씨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시장에서 묻은 생선 비린내가 밴 낡은 몸빼 바지였다. 나라, 내가 감방 가서 썩으면 내 아비 볼 면목이 없다. 꾹. 정희 씨는 망설임 없이 붉은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눌렀다. 종이 위로 붉은 원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민호는 바닥에 쓰러져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붉은 도장 자국은 마치 정희 씨의 심장에서 짜낸 피처럼 붉고 선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정희 씨의 뼈였고 살이었고 남은 수명 그 자체였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 새벽 3시 30분. 아직 해가 뜨려면 한참 먼 시간이지만 시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비릿한 바다 냄새가 깔리고 트럭들이 짐을 내리는 소음이 요란했다. 그 북새통 속 시장 구석진 자리에 충남 상회라는 낡은 간판이 달린 작은 생선 좌판이 있다. 그곳엔 언제나처럼 김정혜 씨가 앉아 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날에도 그녀는 얇은 목장갑 2겹에 의지한 채 얼음 상자를 날랐다. 아이고, 김씨 아줌마. 오늘도 1등이네. 좀 쉬엄쉬엄 하지 그래. 허리 다 나가겠어. 옆가게 야채 장수 박 씨가 뜨거운 믹스 커피를 건네며 말을 걸었다. 정희 씨는 고무 장갑 낀 손으로 커피잔을 받아들며 하얀 입김을 내뿜었다. 쉬긴 뭘 쉬어.
우리 손주들 대학 갈 때 용돈이라도 쥐어주려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박씨 아저씨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희 씨는 허리를 펼 때마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된 것이 벌써 30년이 넘었다. 남편은 짓담한 건물 공사장에서 떨어져 제대로 된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그때 정희 씨의 나이 겨우 30 초반이었다. 남겨진 건 젖먹이 막내 아들 민호와 올망졸망한 딸 둘, 그리고 산더미 같은 빚뿐이었다. 정희 씨는 울 시간조차 없었다. 당장 내일 아이들 입에 풀칠할 것이 걱정이었다. 그때부터였다. 고운 새댁 소리 듣던 김정희가 시장 바닥에 억척이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처음엔 노점에서 나무를 팔았다. 경찰 단속이 뜨면 대야를 머리에 이고 골목으로 숨었다가 다시 나와서 팔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그러다 생선 장사가 돈이 좀 더 된다는 소리에 덜컥 칼을 잡았다. 살아있는 생선 눈을 마주치는 것도 무서워하던 그녀였지만 자식 셋이 굶고 있다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생선 대가리를 쳤다.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10년, 어느새 30년이 흘렀다. 비늘이 튀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도 생선 가시에 찔려 손가락 마디마디가 골마 터져도 정에 씨는 밴드 하나 대충 감고 다시 칼질을 했다. 그 억척스러운 세월 덕분에 다행히 자식들은 굶기지 않았다. 첫째 딸 지숙은 엄마를 닮아 생활력이 강했다. 전문대를 졸업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동생들 학비를 보탰고 지금은 성실한 공무원 남편을 만나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둘째 딸 지영 또한 야무진 성격으로 간호사가 되어 착실한 의사 남편과 병원을 꾸려가고 있었다. 시장 사람들은 모두 정혜 씨를 부러워했다. 김씨 아줌마는 좋겠어. 딸들이 그렇게 효녀고 사위들이 다 사자 직업 아니야. 이제 고생 끝났네, 끝났어. 하지만 정혜 씨가 쓴웃음을 짓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막내 아들 민호 때문이었다. 누나들이 일찍 철이 들어 엄마 짐을 덜어주려 애쓸 때 막내 민호는 늘 겉돌았다. 아비 없는 자식 소리 듣게 하기 싫어 오냐오냐 키운 탓일까? 아니면 유독 약하게 태어나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힌 탓일까? 민호는 힘든 일을 싫어했고 폼나는 일만 쫓았다. 학교 다닐 때도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고를 쳤고 군대를 다녀와서도 진득하게 직장을 다니지 못했다. 엄마, 남자는 한 방이야. 내가 이 시장 바닥에서 엄마처럼 푼돈이나 벌면서 살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외제차 딱 끌고 와서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민호는 늘 입버릇처럼 한 방을 이야기했다. 그 한 방을 쫓아 다단계에도 손을 댔다가 빚을 지고 주식으로 돈을 날리기도 했다. 그때마다 뒤처리를 해준 건 정희 씨였다. 꼬깃꼬깃 모아둔 쌈짓돈을 꺼내주며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타일렀지만 민호에게 그 돈은 그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았으리라. 어느 날 오후였다. 손님들이 뜸해진 시간, 정희 씨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새벽부터 나와 찬바람을 맞은 탓에 온몸이 얻어맞은 듯 쑤셨다. 그때였다. 엄마. 익숙한 목소리에 눈을 뜨니 말끔한 양복을 입은 민호가 서 있었다. 겉보기엔 번듯해 보였지만 자식을 키운 어미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아들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야, 밥은 먹었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정희 씨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엄마, 나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잠깐 이야기 좀 해. 민호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시장 상인들의 눈을 의식하는 듯 했다. 정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또 돈 문제구나. 직감이 왔다. 왜 또 무슨 사고 쳤냐? 아니, 사고는 무슨.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 잡았어. 내 친구 철민이 알지? 걔가 이번에 큰 사업을 하는데 내가 거기 이사로 들어가기로 했어. 이사? 내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이사를 해? 아이 참, 엄마는. 요즘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야. 인맥이고 투자야. 근데 들어가려면 지분 투자를 좀 해야 한대. 딱 3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3천만 원. 생선 한 마리 팔아 1,000원, 2,000원 남기는 정희 씨에게는 3억 원이나 다름없는 큰 돈이었다. 정희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민호야, 너 저번에도 친구 말 믿고 코인인가 뭔가 했다가 다 날렸잖아. 엄마 이제 돈 없다. 내 누나들 시집 보낼 때 쓴 돈도 아직 다 못 채워 넣었어. 아, 엄마. 이번엔 진짜라니까? 이번만 성공하면 내가 엄마 이 비린내 나는 장사 당장 때려치우게 해준다니까. 내가 엄마 호강시켜준다고 했잖아. 민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힐끔거렸다. 정희 씨는 황급히 민호의 팔을 끌어 좌판 안쪽으로 앉혔다. 목소리 낮춰라. 남 부끄럽지도 않냐? 그리고 호강 안 시켜줘도 되니까 제발 남들처럼 평범하게 땀 흘려서 돈 벌어. 그게 진짜 효도야. 엄마는 내 맘 몰라.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성공하려는지 알아? 누나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 엄마도 속으로 비교하잖아. 나도 엄마한테 자랑스러운 아들 되고 싶어서 그런다고. 민호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을 보자 정희 씨의 마음이 또 약해졌다. 짠했다. 아비 없이 자라 기죽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게 안쓰럽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물러서면 아들을 영영 망칠 것 같았다. 안 된다. 이번엔 정말 없다. 가라. 정희 씨는 모질게 고개를 돌리고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도마 위에서 탕 소리가 났다.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엄마의 굽은 등과 붉게 튼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혹은 절망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말없이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량해 보여서 정희 씨는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당장이라도 불러 세워 쌈짓돈을 쥐어주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그것이 아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몰랐다. 민호가 지금 단순히 사업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내뱉은 투자라는 말 뒤에 훨씬 더 검고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민호가 사라진 시장 골목 어귀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 안에서는 누군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호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희 씨는 일찍 장사를 접었다. 민호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내가 너무 모질게 했나? 밥이라도 먹여보낼걸. 집에 돌아온 정희 씨는 텅 빈 방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민호 저 녀석, 누굴 닮아 저렇게 허황된 꿈만 꾸는지.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좀 잡아줬을 텐데. 혼잣말을 하며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다.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돈이었다. 이 돈은 자신의 노후 자금이기도 했지만 혹시나 자신이 아프거나 죽으면 민호가 혼자 남을까봐 남겨둔 마지막 보루였다. 그때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늦은 밤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 민호였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뒤이어 무언가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민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아, 민호야, 민호야, 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정혜 씨가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다.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정혜 씨 되시죠? 아드님이 아주 큰 실수를 좀 하셨네. 지금 당장 우리가 부르는 곳으로 오셔야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아드님 손가락 하나는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정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과 도장을 움켜쥐었다. 신발을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가려다 허둥지둥 슬리퍼를 꿰어 신었다. 밤 공기가 찼지만 추위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택시를 타고 남자가 불러준 주소로 향하는 동안 정희 씨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제발, 제발 우리 민우만 살려주세요. 하느님 제발. 택시 차창 밖으로 화려한 네온 사인이 스쳐 지나갔다. 그 불빛들이 마치 아들을 집어삼키려는 괴물의 눈처럼 보였다. 정혜 씨는 품에 안은 통장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이것이 아들의 목숨값이라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내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자꾸만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새벽 4시, 인적이 드문 골목길, 가로등이 깜빡거린다. 창고 사무실을 빠져나온 두 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늘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멀리서 새벽 첫차 다니는 소리가 웅 하고 들려왔다. 민호는 제대로 걷지 못했다. 다리가 풀린 탓도 있었지만 앞서 걷는 어머니의 굽은 등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였다. 정희 씨는 한 손에는 빈 통장 껍데기가 든 비닐봉지를, 다른 한 손으로는 쑤시는 허리춤을 잡고 묵묵히 걸었다. 엄마. 한참 만에 민호가 입을 뗐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정희 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허공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배 안 고프냐? 그 한마디에 민호는 그만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다. 욕을 하고 때리고 소리를 질러도 모자랄 판에 배 안 고프냐니. 차라리 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였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민호는 아스팔트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다. 일어나라. 동네 사람들 깬다. 정혜 씨가 다가와 민호의 팔을 잡아 끌었다. 억세고 거친 손, 생선 비늘처럼 까칠한 그 손이 민호의 살갗에 닿자 민호는 전기가 통하듯 몸을 떨었다. 집에 가자. 가서 밥 먹고 자라. 날 밝으면 다시 이야기하자. 두 사람은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으로 들어왔다. 낡은 주택, 좁은 거실에는 정희 씨가 아끼느라 켜지 않은 보일러 덕에 냉기가 돌았다. 정희 씨는 전기장판 코드를 꽂고 밥솥에 남은 찬밥을 국에 말아냈다. 민호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정혜 씨가 묵은지를 찢어 숟가락 위에 올려주자 꾸역꾸역 밥을 삼켰다. 눈물 젖은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렸다. 민호야. 밥그릇을 비워갈 때쯤 정혜 씨가 입을 열었다. 이 돈, 내 누나들은 몰라야 한다. 민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내 큰 누나, 작은 누나 알면 난리 난다. 너 사람 취급 안 할 거다. 안 그래도 너 못 믿어하는 애들인데 엄마 노후 자금까지 털어먹었다고 하면 걔들 너 안 본다. 연 끊자고 할 거다. 하지만 엄마 이거 어떻게 숨겨.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약속해라. 정혜 씨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이제 뜬구름 잡는 짓 그만해라. 사업이니 투자니 그따위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내가 먼저 혀 깨물고 죽을 거다. 그냥 남들처럼 땀 흘려 일해. 노가다를 뛰든 배달을 하든 땀 흘린 만큼만 벌어. 알겠냐? 응, 응, 엄마. 맹세할게. 나 진짜 죽은 듯이 살게. 엄마 시키는 대로만 할게. 민호는 정혜 씨의 두 손을 잡고 맹세했다. 정혜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됐다. 들어가 자라. 민호가 방으로 들어가고 난 뒤 정희 씨는 홀로 거실에 앉아 빈 통장을 펼쳐보았다. 잔액 0원. 평생을 바쳐 찍힌 숫자가 허무하게 사라졌다. 이제 남은 건 이 낡은 집 한 채와 내일 당장 팔아야 할 생선들 뿐이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지만 정희 씨는 울지 않았다. 울 힘도 아까웠다. 내일 새벽 시장에 나가려면 지금이라도 눈을 붙여야 했다. 다음 날부터 민호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아침 10시쯤 일어나 빈둥거리던 그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정혜 씨를 따라 나섰다. 엄마, 이거 내가 들게. 민호는 무거운 얼음 상자를 번쩍 들어 날랐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서툴러서 얼음물을 바지에 쏟기도 하고 생선 가시에 찔려 손가락에서 피가 나기도 했지만 군소리 한마디 없었다. 시장 상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게 누구야? 정혜 씨네 막둥이 아니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민호 총각, 웬일이야? 양복 입고 다니더니 이제 앞치마 두른 거야? 상인들의 농담 섞인 핀잔에도 민호는 쑥스러운 듯 머리만 극적였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자 정혜 씨의 얼굴에도 옅은 미소가 번졌다. 비록 전 재산을 날렸지만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민호는 생선 손질하는 법을 배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도 다녔다. 하지만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었다. 사건이 있은 지 보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엄마, 우리 왔어. 가게 입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다. 첫째 딸 지숙과 둘째 딸 지영이었다.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을 든 채 화려한 옷차림으로 들어서는 두 딸의 모습은 비릿한 시장통 풍경과 묘하게 이질적이었다. 정희 씨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민호는 구석에서 생선 내장을 따다가 흠칫 놀라 고개를 숙였다. 그래. 왔냐?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정희 씨가 당황하며 고무장갑을 벗었다. 연락은 무슨? 엄마 생신 다가오잖아.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식사하기로 했는데 엄마 필요한 거 없나 해서 미리 왔지. 야, 김민호. 너 여기 왜 있어? 지숙이 민호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민호는 쭈뼛거리며 일어났다. 누나 왔어? 그냥 엄마 좀 도와드리려고. 도와? 내가? 웬일이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또 용돈 떨어졌니? 엄마한테 삥 뜯으러 온 거 아니야? 지영이 옆에서 거들며 쏘아붙였다. 민호의 얼굴이 벌개졌다. 예전 같았으면 누나는 말을 왜 그렇게 해? 하고 대들었겠지만 지금은 죄인의 심정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다. 민호 요즘 정신 차렸다. 매일 나와서 나 돕는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정혜 씨가 민호 앞을 막아서며 두둔했다. 딸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엄마가 저렇게 나오니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다. 알았어. 아무튼 엄마, 잠깐 앉아봐. 우리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
지숙이 좌판 구석에 있는 간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상해? 무슨 상해? 엄마 칠순 잔치 말이야. 이번에 우리가 호텔 뷔페 예약했거든. 근데 엄마, 우리끼리 이야기한 건데. 엄마 이제 그만 장사 접고 좀 쉬시면 안 돼? 쉬긴 뭘 쉬어. 나 아직 팔팔하다. 아니, 엄마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잖아. 그래서 말인데 엄마 가게 보증금이랑 권리금 빼고 엄마 통장에 있는 노후 자금 합치면 경기도 쪽에 작은 아파트 전세 하나 얻을 수 있겠더라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생활비는 나랑 지영이가 매달 드릴 테니까. 정희 씨의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다. 노후 자금. 그 돈은 이미 민호의 합의금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난 아파트 답답해서 싫다. 그냥 내 집이 편해. 엄마 집 너무 낡았잖아. 우풍도 심하고. 그리고 엄마 통장에 꽤 모아두셨잖아. 저번에 보니까 1억 넘게 있던데? 그 돈 썩혀서 뭐해? 엄마 편하게 사는데 써야지. 지영이 보채듯 말했다. 딸들은 이미 자기들끼리 계획을 다 세워온 모양이었다. 정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옆에 서 있던 민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아, 안 된다니까.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써. 너희가 보태준 거 있냐? 왜 이래라 저래라야. 정희 씨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 평소답지 않은 과민 반응에 딸들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엄마, 왜 화를 내? 우리는 엄마 생각해서. 생각은 무슨 생각? 나 아직 건강해. 그리고 그 돈. 그 돈 없다? 없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희 씨는 아차 싶었다. 말이 헛나왔다. 민호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거렸다. 아니, 그게 친구. 그래,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좀 빌려줬다. 친구? 엄마 친구 누구? 옥분 아줌마? 아니면 춘자 아줌마? 누구한테 1억이 넘는 돈을 빌려줘? 차용증은? 차용증은 받았어? 지숙이 따발총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공무원이라 그런지 매사에 정확한 걸 따지는 성격이었다. 정희 씨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자가 세다길래 그냥 믿고 빌려줬어. 차용증은 무슨 친구 사이에. 엄마, 미쳤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차용증도 없이 억대를 빌려줘? 당장 전화해봐. 그 아줌마한테 당장 전화하라고. 가게 분위기가 순식간에 살벌해졌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죄책감에 숨이 막혀왔다. 당장이라도 제가 다 날렸어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 입술만 깨물었다. 그만해라. 내 돈 내가 쓴다는데 너희가 왜 난리야. 다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정희 씨는 소금을 뿌리듯 손을 휘저으며 딸들을 쫓아냈다. 엄마, 진짜 너무하다. 우리가 엄마 돈 탐나서 그래. 엄마 걱정돼서 그러지. 어떻게 딸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숙과 지영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씩씩거리며 돌아갔다. 멀어지는 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정희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엄마. 민호가 다가와 정희 씨의 어깨를 잡았다.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됐다. 넌 이래라. 정희 씨는 다시 칼을 잡았다. 도마 위 생선을 내려치는 칼질 소리가 유난히 크고 거칠었다. 탕, 탕, 탕.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가슴을 치는 소리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희 씨는 알아누웠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몸살 감기가 심하게 왔다. 열이 펄펄 끓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민호는 밤새 물수건으로 엄마의 이마를 닦아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민호는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거친 손.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죄업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혼자 가게로 향했다. 엄마를 쉬게 하고 혼자서라도 장사를 해볼 요량이었다. 새벽 시장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호의 마음은 뜨거웠다. 반드시 성공한다. 이 악물고 돈 벌어서 엄마 돈 다 채워 넣을 거야. 누나들한테도 보란 듯이 갚아줄 거야. 민호는 서툰 솜씨로 좌판을 깔고 생선을 진열했다. 골라 골라.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떨이요 떨이. 처음엔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지만 점점 용기를 내어 크게 소리쳤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멈춰섰다. 총각, 이 고등어 얼마야? 네. 어머니,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건데 2마리에 5,000원에 드릴게요. 아니, 덤으로 1마리 더 드려요. 민호는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팔아보고 싶었다. 할머니는 아이고, 총각이 시원시원하네. 하며 지갑을 열었다. 첫 판매였다. 민호의 손에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지폐가 쥐어졌다. 그 돈이 그렇게 소중하고 묵직할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가게 앞으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어슬렁거렸다. 민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칠 전 창고에서 봤던 그놈들 중 하나였다. 사내는 생선을 사는 척하며 민호에게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이, 김민호 씨. 장사 열심히 하시네. 민호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주변 상인들은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여긴 왜 왔어요? 합의금 다 줬잖아요. 각서도 썼고. 아, 알지. 알지. 근데 말이야, 우리 형님이 갑자기 이자가 좀 덜 계산된 것 같다고 하셔서 섭섭하지 않게 챙겨드려야 우리가 뒤탈이 없지 않겠어? 뭐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민호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사내가 민호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쉿! 목소리 낮춰. 여기 상인들 다 알게 하고 싶어? 어머니 쓰러지시는 꼴 또 보고 싶냐? 민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일주일 준다. 이자 1,000만 원. 안 그러면 이번엔 가게 엎어버린다. 사내는 비릿한 웃음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민호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이제 막 다시 시작해 보려 했는데, 엄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했는데, 검은 그림자는 끈질기게 민호의 발목을 잡고 늘어졌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생선 도마를 움켜쥐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엄마에게는 죽어도 말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1,000만 원을 일주일 만에 구할 방법도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알아누운 정희 씨 옆에서 죽을 떠먹였다. 엄마, 좀 어때? 응. 한결 낫다. 오늘 장사는 잘했냐? 응, 많이 팔았어. 사람들이 나보고 엄마 닮아서 장사 수완 좋대. 민호는 애써 웃으며 거짓말을 했다. 정희 씨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민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 시각 첫째 딸 지숙의 집. 지숙은 남편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엄마가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다니. 그 깐깐한 양반이 차용증도 없이? 글쎄, 장모님이 정이 많으셔서 그러셨나? 그래도 큰 돈인데 걱정되긴 하네. 아니야. 뭔가 있어. 내 촉이 말해주고 있어. 혹시 민호 그 자식 아니야? 처남? 에이, 설마.
처남이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건드려. 장모님이 통장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 주셨을 텐데. 몰라. 내일 내가 은행 가서 좀 알아봐야겠어. 엄마 신분증이랑 도장, 집에 있나 찾아봐야지. 만약 민호 짓이면 나 가만 안 있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지숙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다. 폭풍전야였다. 정혜 씨의 비밀, 민호의 협박, 그리고 딸들의 의심. 이 모든 것이 뒤엉켜 낡은 시장 골목의 작은 집을 향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다. 밤 12시. 민호는 모두가 잠든 시간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휴대폰을 켜서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눌렀다. 예전에 도박판에서 알게 된 타짜 형님이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지웠던 번호였다. 형님, 접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급전이 필요합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흐느끼듯 울려 퍼졌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엄마를 지키기 위해 다시 늪으로 발을 들이는 모순. 그 선택이 불러올 파장을 민호는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혜 씨의 텅 빈 집 오후 2시. 정막이 흐른다. 현관문 도어록이 띠리릭 소리를 내며 열렸다. 들어선 사람은 첫째 딸 지숙이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오늘 아침 은행에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온 참이었다. 본인이 아니면 조회조차 안 된다는 직원의 말에 지숙은 엄마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방을 직접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집안은 썰렁했다. 보일러를 끈 냉골 바닥이 발바닥을 차갑게 찔렀다. 지숙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자개장 문을 열자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와 오래된 옷 냄새가 확 풍겨왔다. 엄마의 냄새였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이렇게는 못 넘어가. 그 돈이 엄마한테 어떤 돈인지 내가 아니까. 내가 확인해야겠어. 지숙은 이불 사이, 옷가지 사이를 뒤졌다. 장롱 깊숙한 곳, 양말 뭉치 뒤에 숨겨진 낡은 반다지함이 보였다. 열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지숙은 알고 있었다. 엄마는 항상 열쇠를 문가비 달력 뒤에 걸어둔다는 것을.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찾아 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정혜 씨의 평생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신 아빠의 빛바랜 사진, 아이들 어릴 때 베네쩌고리, 그리고 붉은 인주가 묻은 서류 봉투 하나. 지숙은 침을 꿀꺽 삼키고 봉투를 열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각서. 서류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다. 합의금 1금 1억 3천만 원정 1억 3천만이 피의자 김민호. 지숙의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이 하얘지더니 곧이어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미친, 김민호 이 미친 새끼가. 친구가 빌려갔다던 1억, 노후를 위해 쓰라던 그 돈이 막내 아들 범죄 합의금으로 들어갔다. 그것도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지숙은 부들부들 떨며 휴대폰을 꺼냈다. 둘째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아, 당장 가게로 와. 엄마 가게로 당장 튀어와. 목소리가 지옥에서 온 사람처럼 긁혀나왔다. 불법 사설 도박장, 담배 연기가 자욱한 지하. 같은 시각 민호는 눈이 벌개진 채 모니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타짜 형님의 소개로 온 곳은 바카라를 하는 불법 도박장이었다. 자, 플레이어냐 뱅커냐? 마지막 한 판이다. 민호는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50만 원을 꺼냈다. 이걸로 1000만 원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야 깡패들의 입을 막고 엄마를 지킬 수 있다. 확률은 반반.
하지만 민호의 머릿속엔 이미 대박의 환상이 그려져 있었다. 뱅커에 올인. 민호가 칩을 밀어 넣었다. 카드가 오픈되는 3초의 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카드, 8. 좋은 숫자다. 두 번째 카드, 1이라니.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다. 상대는 9였다. 순식간에 돈이 사라졌다. 허무했다. 1,000만 원은커녕 비상금으로 챙겨온 생활비마저 다 날렸다. 어이, 총각. 개털 됐네. 집에 가야지. 옆에 있던 건달이 킬킬거렸다. 민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끝이었다. 깡패들은 내일 가게를 엎으러 올 것이고, 엄마는 쓰러질 것이고, 모든 게 드러날 것이다. 안 돼. 이대로는 못 가. 어떻게든 구해야 해. 민호는 도박장을 뛰쳐나왔다.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지갑엔 달랑 1,000원짜리 몇 장. 그는 비틀거리며 시장으로 향했다. 엄마 가게 금고. 거기에 오늘 장사한 현금이 있을 것이다. 그거라도 가져다가 다시 베팅을 해야 했다. 도박꾼의 전형적인 파멸로 가는 사고방식이었다. 충남 상회. 시장은 저녁 장사 준비로 분주하다. 정희 씨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어제 앓고 났더니 몸이 한결 가벼웠고 민호가 마음 잡고 일하는 모습에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다. 아줌마, 이거 갈치 실하네. 2마리만 줘요. 아이고, 사모님 오셨네. 내가 제일 좋은 놈으로 골라놨지. 정혜 씨가 능숙하게 칼질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김정희 여사. 시장통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다. 정혜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저 멀리서 첫째 지숙과 둘째 지영이 씩씩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살기를 띠고 있었다. 주변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길을 터주었다. 그래 왔냐? 왜들 그렇게 화가 났어? 정희 씨는 본능적으로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지숙이 가게 앞에 도착하자마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정희 씨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푸드덕. 종이들이 허공에 흩날리며 생선 좌판 위로 젖은 바닥 위로 떨어졌다. 피 묻은 생선 위로 합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다.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다 뭐냐고. 지숙이 악을 썼다. 정희 씨는 말문이 막혔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친구한테 빌려줬다며? 이자 많이 받는다며? 근데 이게 뭐야? 민호 합의금? 1억 3천? 엄마 미쳤어? 노망 났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걸 그 새끼 똥 닦는데 다 써버려. 지영이 옆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시장이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둘러싸였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이고, 저게 무슨 소리야? 막내 아들이 사고 쳤나 봐. 1억 3천이라니 세상에. 정희 씨는 황급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모으려 했다. 조용히 해라. 남들 듣는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응? 정희 씨가 지숙의 팔을 잡았지만 지숙은 거칠게 뿌리쳤다. 정희 씨가 생선 비린내 나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남들 들으라고 해. 다 알라고 해. 엄마가 얼마나 바보 천치 같은지 동네방네 소문 다 나야 정신 차리지. 엄마, 그 돈이 그냥 돈이야? 아빠 목숨값이고 엄마 뼈 녹여서 만든 돈이잖아. 우리 대학도 안 보내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잖아. 근데 그걸 민호가 사람 때려서 합의금으로 날려? 그걸 숨겨? 지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분노였지만 그 기저에는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였다.
인파를 헤치고 민호가 뛰어들어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였다. 가게 금고에 손을 대려왔다가 이 사단이 난 걸 목격한 것이다. 누나. 민호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지숙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좌판 위에 있던 생선 상자를 넘어뜨리고 민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다. 이 나쁜 새끼야. 너는 인간도 아니야. 내가 사람이면 어떻게 엄마한테 이래. 차라리 감방을 가지. 엄마 등골을 빼먹어. 내가 자식이야? 기생충이지. 지숙이 민호의 뺨을 올려붙였다. 짝!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반항도 하지 못했다. 지영도 달려들어 민호의 등짝을 핸드백으로 내려쳤다. 죽어. 그냥 죽어버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꼴이 이게 뭐야. 아비규환이었다. 생선들은 바닥에 나뒹굴고 자매는 동생을 때리고 동생은 맞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정희 씨가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다. 그만해. 그만하라고 이년들아. 정희 씨가 딸들을 밀쳐내고 민호를 감싸 안았다. 때리지 마. 내 새끼 때리지 마.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라고. 정희 씨의 절규에 딸들의 동작이 멈췄다. 엄마. 지숙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내려다보았다. 지금 민호 편드는 거야? 이 상황에서도? 그래. 내가 줬다. 내 돈 내가 아들 살리려고 썼는데 니들이 왜 난리야? 니들이 보태준 거 있어? 너희는 시집가서 잘 먹고 잘 살잖아. 이 못난 놈, 불쌍한 놈, 감방 가서 썩는 꼴 보란 말이냐? 정희 씨는 민호를 품에 꼭 안고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그 모습은 모성애라기보다 집착에 가까웠고 희생이라기보다 광기에 가까웠다. 지숙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엄마, 진짜 구제불능이네. 그래, 민호가 불쌍해. 우리는 평생 엄마 고생하는 거 보고 자란 우리는 안 불쌍해. 우리는 뭐 하늘에서 돈 떨어져서 사는 줄 알아? 나도 시댁 눈치 보면서 10원 한 장 아끼며 살아. 엄마한테 용돈 드리려고. 언니 그만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봤자야. 지영이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선택해. 지숙이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저 쓰레기 같은 놈이랑 계속 살 거면 우리랑은 연 끊어. 오늘부로 엄마 딸 없는 셈 쳐. 다시는 안 찾아올 거고 손주들도 못 볼 줄 알아. 정희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의 팔은 여전히 민호를 꽉 붙들고 있었다. 놓으면 민호가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가라. 정희 씨가 쉰 목소리로 내뱉었다. 내 눈앞에서 다 꺼져. 지숙과 지영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 그래. 알았어. 소원대로 해줄게. 지숙은 눈물을 훔치며 돌아섰다. 가자, 지영아. 이 집에 우린 없어. 저 기생충만 남았을 뿐이야. 두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장을 빠져나갔다.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혀를 차며 흩어졌다. 쯧쯧, 자식 농사 다 망쳤네. 아이고, 저 노인네 이제 어쩌나. 난장판이 된 가게 안에는 정희 씨와 민호만 남았다. 바닥에는 터진 생선 내장과 찢어진 합의서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비린내와 함께 짙은 절망의 냄새가 진동했다. 민호는 엄마 품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누나들이. 닥쳐라. 정혜 씨가 차갑게 말했다. 방금 전까지 딸들에게 소리치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늙고 지친 노파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생선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이거 씻으면 팔 수 있다.
씻어서 팔아야지. 정희 씨의 손에는 흙투성이가 된 고등어 한 마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소중한 보물처럼 닦고 또 닦았다.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생선 위로 뚝뚝 떨어졌다. 민호는 그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차라리 누나들에게 맞아 죽는 게 나았다. 엄마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 엄마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때 민호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자 납입 D-1. 내일 정오까지 입금 안 되면 가게 철거 들어간다. 박 실장.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가족은 붕괴되었다. 남은 건 빚독촉과 절망뿐.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출 방법이 없었다.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슬픔이 걷히고 도끼 어린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다. 그래. 어차피 쓰레기 취급받은 거 진짜 쓰레기가 되어서라도 엄마 가게는 지킨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구해온다. 민호는 엄마 몰래 가게 안쪽에 있는 금고 열쇠를 집어들었다. 정혜 씨가 생선을 닦으며 우는 사이 민호는 마지막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었다. 정희 씨의 가게. 안쪽 쪽방 새벽 2시. 쥐 죽은 듯 고요하다 딸깍. 거친 숨소리와 함께 금고의 잠금 장치가 풀렸다. 민호의 손은 비 오듯 땀으로 젖어 있어 다이얼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겨우 문을 열자 쇠 냄새와 함께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민호는 휴대폰 플래시를 비췄다. 기대했던 노란 배춧잎 뭉치는 없었다. 있는 거라곤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뭉치들. 그리고 동전이 가득 담긴 깡통뿐이었다. 다 합쳐봐야 200만 원도 안 될 푼돈이었다. 아, 젠장. 민호는 절망감에 욕설을 내뱉었다. 이 정도로는 이자는커녕 깡패들 술값도 안 된다. 허무함에 금고 안을 휘젓던 민호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다. 낡은 대학 노트였다. 표지는 찢겨나가 너덜너덜했고 종이는 습기를 먹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게 뭐지? 민호는 홀린 듯 노트를 꺼내 펼쳤다. 삐뚤빼뚤한 글씨.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엉망인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었다. 정혜 씨의 40년 세월이 담긴 일기장이자 아들을 향한 피눈물 나는 기록이었다. 1991년 5월 3일. 비옴. 오늘 고등어 팔아서 3만 원 남음. 우리 민호 운동의 날인데 새 운동화 못 사줘서 미안하다. 옆집 철수 신발 보고 부러워하는 눈치던데.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내일은 더 열심히 팔아서 꼭 사줄게. 2008년 11월 14일. 첫눈. 민호 수능날. 새벽에 절에 가서 108배 했다. 우리 막둥이 대학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등록금 모으려고 오늘 점심 굶었다. 배는 고파도 민호 생각하면 힘이 난다. 2019년 2월. 맑음. 민호가 또 사고를 쳤다. 경찰서에 다녀왔다. 합의금 주느라 적금 깼다. 속상해서 소주 한 병 마셨다. 그래도 감방 안 가서 다행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 수명을 깎아서라도 우리 아들 사람 만들어주세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일기장 곳곳에는 붉은 생선 피 얼룩과 둥글게 번진 눈물 자국이 묻어 있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칠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5년 3월 6일. 흐림. 가게 보증금 뺄까 고민 중이다. 민호가 알면 안 되는데. 내가 죽으면 이 가게라도 남겨줘야 우리 아들 밥벌이 할 텐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더 악착같이 벌었어야 했는데. 으흐흑. 민호는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오열했다. 엄마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놈인지, 얼마나 많은 사고를 쳤는지.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똥을 치우고 밥을 굶어가며 자신을 지켜왔던 것이다. 그런 엄마의 마지막 피와 살인각의 보증금까지 털어가려고 했다니. 민호는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찧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려 일기장 위로 떨어졌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내일 정오.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놈들은 진짜로 들이닥칠 것이다. 가게가 박살나면 엄마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릴지도 모른다. 가자. 가서 빌자. 내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겠다고 하자. 민호는 눈물을 닦고 금고에 있던 푼돈을 챙겼다. 그리고 일기장을 품속 깊이 넣었다. 이것이 자신의 부적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다음 날 아침, 지숙의 아파트. 첫째 딸 지숙은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식탁 위에는 어제 엄마 가게에서 챙겨온 찢어진 합의서 조각들이 테이프로 붙여져 있었다. 남편 성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지숙의 눈치를 살폈다. 여보, 밥 좀 먹어. 어제부터 굶었잖아. 생각 없어. 당신 먼저 먹고 출근해. 지숙은 멍하니 합의서를 노려보았다. 공무원 생활 15년 차. 숱한 서류를 봐왔던 그녀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되었다. 여보, 잠깐만. 이거 좀 봐봐. 왜? 뭐 잘못됐어? 성훈이 넥타이를 매다 말고 다가왔다. 여기 피해자 이름 말이야. 최달수. 그리고 여기 주소. 응, 그런데? 이 주소, 나치 이거. 저번에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조사할 때 봤던 주소 같은데. 거기가 재개발 구역이라 사람이 거의 안 사는 폐가촌이거든. 근데 여기에 산다고? 지숙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리고 합의금이 1억 3천? 전치 8주 나왔다고 했지? 보통 전치 8주에 합의금 1억 넘게 주는 경우가 흔해. 그것도 민호 같은 빈털터리한테? 글쎄, 합의라는 게 부르는 게 값이긴 하지만 좀 과하긴 하네. 민호 처남이 흉기라도 썼나? 아니, 엄마 말로는 그냥 주먹다짐이었대. 술 먹고 시비 붙어서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어디가 부러졌다나 봐. 근데 1억 3천? 이건 냄새가 나. 아주 구린 냄새가. 지숙은 휴대폰을 들어 동생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아, 너 출근했지? 제부병원에 좀 알아봐 달라고 해. 최달수라는 환자 최근에 입원한 적 있는지. 그리고 진단서 내용 좀 확인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 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가 사기라도 당했다는 거야? 확실하진 않지만 확인은 해봐야겠어. 민호 그 멍청한 놈이 사람 7위인이나 돼? 맞고 다니면 다녔지. 그리고 엄마 돈. 그렇게 허무하게 날릴 순 없어. 지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냉철한 이성이 돌아와 있었다. 가족을 파탄낸 원흉이 민호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녀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폐창고, 민호와 사채업자들의 대치. 정오가 되기 10분 전, 민호는 어제 왔던 그 창고 사무실에 서 있었다.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새벽에 금고에서 훔친 돈과 자신의 시계, 목걸이 등 돈이 될 만한 건 다 들어 있었다. 오, 김민호 씨. 시간 딱 맞춰 왔네. 돈은 준비됐고. 어제 시장에 왔던 사내, 박 실장이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200만 원.
조금 넘어요. 뭐, 200? 박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구겨졌다. 장난하냐?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 200? 이걸로 껌 사 먹으라는 거야? 제발, 제발 봐주세요. 지금 당장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제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원양어선을 타든 장기를 팔든 다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가게만은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민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애원했다. 이 새끼 진짜 골 때리네. 야, 애들 불러. 오늘 시장 가서 생선 파티 좀 해야겠다. 박 실장이 손짓하자 뒤에서 덩치 큰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일어섰다. 안 돼요. 안 돼. 민호가 박 실장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다. 이거 나, 이 새끼야. 박 실장이 발길질을 했다. 민호는 나가 떨어지면서도 다시 기어와서 매달렸다. 그때였다. 사무실 안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걸어 나왔다. 아이씨, 시끄러워서 낮잠을 못 자겠네. 뭔데 이렇게 소란스러워?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남자. 한 손에는 먹다 남은 족발뼈를 들고 있었다. 민호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눈을 의심했다. 최달수? 분명 자신이 밀쳐서 턱뼈가 으스러지고 갈비뼈가 나갔다던 피해자 최달수였다. 전치팔주라며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그가 깁스 하나 없이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얼굴엔 멍 자국 하나 없었다. 뭐야? 호구 왔어? 최달수가 족발을 뜯으며 킬킬거렸다. 너 괜찮아? 병원에 있다며? 턱뼈 부러졌다며? 민호가 소리쳤다. 그거 의사 양반이 오진했나 보네. 자고 일어나니까 싹 붙었더라고. 크크크. 최달수와 박 실장 그리고 덩치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민호의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술집에서의 시비, 우연히 넘어진 최달수, 들이닥친 경찰 가짜였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합의금 협박? 모든 것이 짜인 각본이었다. 처음부터 엄마의 돈을 노리고 설계된 덫이었다. 이 개자식들아. 민호의 눈이 뒤집혔다. 공포는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최달수에게 달려들었다. 내 돈 내놔. 우리 엄마 돈 내놓으라고. 하지만 민호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덩치 큰 사내가 민호의 뒷덜미를 잡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퍼! 무자비한 발길질이 쏟아졌다. 민호는 공벌레처럼 몸을 웅크린 채 비명을 질렀다. 으악. 이 새끼가 눈에 뵈는 게 없나? 어디서 행패야? 박 실장이 민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민호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 잘 들어. 넌 폭행범이고 우린 피해자야. 내가 여기서 죽어나가도 우린 정당방위라고. 알겠어? 사기꾼들. 천벌 받을 놈들. 천벌? 하하. 야, 돈은 돈이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 내 엄마 돈 맛 좋더라. 덕분에 우리 달수 형님 차 바꿨잖아. 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엄마가 평생 생선 비린내 맡으며 모은 돈이 저 쓰레기들의 유흥비로 쓰였다. 죽여버릴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민호는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저주했다. 질긴 놈이네. 야, 이 새끼 묶어. 그리고 이따 밤에 작업해서 어디 섬에다 팔아넘겨. 돈은 그걸로 충당한다. 박 실장의 명령에 사내들이 민호를 끌고 구석진 방으로 들어갔다. 민호는 반항할 힘도 없이 질질 끌려갔다. 캄캄한 방에 던져진 민호. 철커덕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민호는 품속에 있던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진실을 알았지만 전할 방법이 없었다. 이대로 팔려가면 영영 엄마를 볼 수 없다. 엄마는 아들이 또 도망갔다고 생각하며 가슴에 못이 박힌 채 살아가겠지. 안 돼. 살아야 해. 살아서 알려야 해. 민호는 이를 악물었다. 병원 원무과 앞. 오후 4시 지숙과 지영이 서류를 들고 서 있었다. 지영의 남편이 알아봐준 정보는 충격적이었다. 언니, 이거 봐. 최달수. 우리 병원엔 기록 없고 근처 정형외과 몇 군데 조회해봤는데 이 사람 상습범이야. 1년에 교통사고, 입원만 5번, 폭행 피해로 3번, 보험 사기,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지영이 태블릿 PC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호 사건 당일 이 사람 다른 병원에서 퇴원 수속 밟고 있었어. 물리적으로 민호랑 시비가 붙어서 뼈가 부러질 시간이 안 맞아. 진단서? 그거 다 가짜야. 야매로 끊어주는 사무장 병원이랑 짠 거야. 지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럼 민호는 억울하게 당한 거야. 물론 그놈이 술 먹고 깝죽거린 건 맞겠지만 1억 3천을 뜯길 일은 아니었다고. 지숙은 눈을 질끈 감았다. 어제 시장에서 민호의 뺨을 때리고 모진 말을 쏟아냈던 자신이 떠올랐다. 기생충, 쓰레기. 아무것도 모른 채 동생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 엄마는 이걸 알고 계셨을까? 아니, 엄마도 속았겠지. 민호 감방 간다니까 앞뒤 안 재고 돈부터 주신 거야. 지금 민호 어디 있어? 전화해봐. 빨리. 지숙이 다급하게 말했다. 지영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안 받아. 어떻게 언니? 가게로 가보자. 엄마한테 말씀드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두 딸은 서둘러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가 도시를 적셨다. 불길한 예감이 지숙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민호가 단순히 잠수를 탄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 놈들이 돈을 다 뜯어내고 민호를 가만뒀을까? 제발, 민호야, 땀만 먹지 마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지숙은 핸들을 꽉 잡았다. 가족을 무너뜨린 거대한 거짓말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상황은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 정희 씨의 가게, 비 내리는 시장. 정희 씨는 멍하니 비 내리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게 앞은 한산했다. 어제 딸들이 다녀간 후로 동네에 소문이 쫙 퍼져 손님이 뚝 끊겼다. 아들 합의금으로 1억을 날린 호구 노인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했다. 민호 이 녀석은 어딜 간 거야? 밥은 먹었나? 금고 문이 열려 있고 돈이 사라진 걸 아침에 확인했다. 정희 씨는 민호가 돈을 들고 도망갔다고 생각했다. 화가 나기보다는 가슴이 아렸다.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내가 더 챙겨주지 못해서, 내가 더 부자가 아니라서 아들을 도둑으로 만들었구나. 그때 가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충남 상회입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정혜 씨? 아들내미 목소리 듣고 싶지 않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칠 전 그 악몽 같은 전화가 다시 걸려왔다. 당신들 누구야? 돈 줬잖아. 다 줬잖아. 어이구, 진정하시고. 아드님이 빚을 좀 덜 갚으셔서 말이야. 오늘 밤까지 3천만 원 더 준비해. 안 그러면 아드님은 새우잡이 배 타러 간다. 뭐라고? 3천만 원? 가게 뺐다며?
보증금 있잖아. 그거 들고 와. 장소는 문자로 찍어줄 테니까. 전화가 뚝 끊겼다. 정희 씨는 수화기를 든 채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것일까? 이미 빈털터리인데, 더 이상 쥐어짤 피 한 방울도 없는데. 정희 씨의 눈에 진열된 생선칼이 들어왔다. 평생 생선을 다듬어 온 칼. 그녀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공포를 넘어선 어떤 결기가 서려 있었다. 내 새끼 건드리면 나도 가만 안 있는다. 정희 씨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비옷을 걸쳤다. 그리고 신문지에 생선칼을 돌돌 말아 품에 넣었다. 칠순 노모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거리. 지숙의 차 안.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췄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졌다. 지숙은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지영은 계속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제발 받아라, 제발. 엄마, 전화 좀 받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정희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숙이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시장 상인 말이 맞다면 택시 타고 외곽 쪽으로 갔다고 했어. 민호 휴대폰 마지막 위치 추적된 곳이랑 방향이 같아. 분명 그놈들이 엄마를 불러낸 거야. 미치겠네 진짜. 경찰은 오고 있대? 신고는 했어. 근데 정확한 번지수를 모른대. 우리가 먼저 찾아야 돼. 엄마 거기서 무슨 일 당하면 나 진짜 못 살아. 지숙의 눈앞에 아까 시장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던 엄마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민호가 불쌍해라며 울부짖던 그 목소리. 자식들이 등 돌린 그 순간에도 엄마는 오직 막내 아들 걱정뿐이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사기꾼들에게 잡혀 있고 엄마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홀로 걸어 들어갔다. 언니, 저기 불빛 보여. 지영이 소리쳤다. 도시 외곽의 재개발 구역. 폐허가 된 건물들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낡은 창고가 보였다. 입구에는 검은색 세단 2대가 세워져 있었다. 저기다. 지숙은 가속 페달을 밟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다. 폐창고 내부. 음산하고 습한 공기. 끼익 녹슨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빗물에 흠뻑 젖은 정희 씨가 안으로 들어섰다. 비옷을 입었지만 들이치는 비바람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며칠 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을 때와는 달랐다. 텅 빈 눈이 아니라 시퍼런 불꽃이 일렁이는 눈이었다. 창고 안쪽 소파에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던 박 실장과 덩치들이 정혜 씨를 보고 킬킬거렸다. 오, 김 여사님. 빗길에 오시느라 고생하셨네. 돈은 3천만 원 가져오셨나? 박 실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손을 까딱거렸다. 정희 씨는 대답 대신 주위를 둘러봤다.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 철창살이 있는 작은 방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내 아들, 어디 있냐? 아따, 성격 급하시네. 돈부터 확인하고 보여드린다니까? 봉투 내놓으쇼. 박 실장이 다가와 정혜 씨의 비옷 주머니를 뒤지려 했다. 그 순간 정혜 씨가 박 실장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짝! 소리가 날 정도로 매서운 손길이었다. 박 실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다. 돈 없다. 정혜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뭐, 돈이 없어? 이 할망구가 지금 장난하나? 돈도 없이 여길 기어들어와? 돈은 없지만 목숨은 가져왔다. 정혜 씨가 비옷 안쪽 품에서 신문지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다. 신문지를 풀자 40년 세월 동안 갈고 닦아 날이
시퍼렇게 선 생선 칼이 드러났다. 형광등 불빛을 받아 칼날이 번뜩였다. 헉! 박 실장과 덩치들이 순간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다. 노파의 손에 들린 칼은 흉기라기보다 어떤 신성한 재물처럼 보일 정도로 기이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게 돈이면 내 장기라도 팔아서 가져가라. 눈알이든 콩팥이든 다 줄 테니 가져가. 대신 내 새끼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말고 보내줘라. 정희 씨는 칼끝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협박이 아니었다. 진짜로 그을 기세였다.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그때 철창 너머에서 민호의 절규가 들려왔다. 민호는 창살 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마. 엄마 하지마. 제발 칼 버려.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정희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호야. 걱정 마라. 엄마가 왔다. 엄마가 다 해결할게. 아니야. 해결하지 마. 그냥 가. 나 버리고 가라고. 민호는 미칠 것 같았다.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칠순 노모가 깡패들 앞에서 칼을 들고 협박을, 아니 자해 시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지옥이었다. 자신이 만든 지옥. 박 실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비열한 웃음을 지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채업자에게 노인네의 칼부림 정도는 가소로웠다. 아이고 여사님, 영화 찍으십니까? 칼 내리세요. 다칩니다. 박 실장이 눈짓을 하자 뒤에 있던 덩치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고 슬금슬금 정혜 씨 뒤로 다가갔다. 오지 마라. 오면 진짜 긋는다. 정혜 씨가 소리쳤다. 칼날이 목 피부를 살짝 눌러 붉은 피가 한 방울 맺혔다. 그 모습에 덩치도 멈칫했다. 도끼가 서린 노인의 눈빛은 맹수보다 무서웠다. 이봐요 할머니. 우리가 뭐 살인마인 줄 아나 본데 우리도 돈 벌자고 하는 짓이야. 아드님이 사람을 쳐서 병신을 만들었으면 돈을 내는 게 이치지. 어디서 칼을 들이밀어? 그때 어둠 속에서 최달수가 걸어 나왔다. 그는 여전히 깁스 하나 없는 멀쩡한 모습으로 입에는 이쑤시개를 물고 있었다. 형님, 그냥 확 밀어버리죠? 늙은이 하나 죽는다고 뭐 세상 바뀌나? 최달수가 낄낄거리며 정희 씨 앞으로 다가왔다. 정희 씨의 눈이 커졌다. 분명 전치팔주, 턱뼈가 으스러졌다는 피해자였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멀쩡했다. 너는, 나 알아? 아, 내가 그 피해자야. 1억 3천짜리. 최달수가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멀쩡하네. 뼈가 부러졌다더니. 정희 씨는 혼란스러웠다. 아, 그거 뻥이지. 뻥. 최달수가 낄낄대며 폭탄 발언을 던졌다. 뭐? 할머니 순진하시네. 요즘 세상에 뼈 좀 부러졌다고 1억 주는 호구가 어딨어? 아드님이 워낙 겁이 많길래 살짝 겁 좀 줬더니 할머니가 집문서까지 싸들고 오셨잖아. 덕분에 잘 썼소다. 그럼 우리 민호가 널 다치게 한 게 아니란 말이냐? 다치긴 개뿔. 내가 혼자 넘어진 거야. 술 취해서. 아드님은 털끝도 안 건드렸어. 근데 우리가 그냥 덮어 씌운 거지. 멍청한 모자 등쳐먹기 딱 좋아서. 콰르륵 마이너스. 밖에서 천둥이 쳤다. 하지만 정혜 씨의 머릿속에서 친 천둥 소리가 더 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칼을 쥔 손이 맥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안도감, 허탈감, 그리고 뒤이어 밀려오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내 아들은 범죄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범죄자로 믿고 평생 모은 돈을 저 사기꾼들에게 바쳤다. 그것도 모자라 내 목숨까지 내놓으려 했다. 저들이 내 아들의 효심을, 내 모성애를, 우리 가족의 인생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았다. 이 죽일 놈들. 정혜 씨의 목에서 짐승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같은 분노가 터져나왔다. 왜? 억울해? 억울하면 신고하든가. 근데 아드님 각서 쓴 거 알지? 우리가 아드님 장기 털어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 최달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이게 자식아. 정혜 씨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다시 고쳐 쥐고 최달수에게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돌진이었다. 이 할망구가. 최달수가 놀라서 정혜 씨를 발로 걷어찼다. 정혜 씨의 낡은 몸이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멀리 미끄러졌다. 엄마. 민호가 철창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철창이 흔들릴 정도로 거세게 몸부림쳤다. 문 열어. 문 열라고 이 개새끼들아. 나가서 다 죽여버릴 거야. 시끄러워. 덩치 하나가 철창 안으로 들어가 민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맞으면서도 엄마가 쓰러진 쪽만 바라보았다. 엄마. 일어나. 엄마. 최달수는 바닥에 쓰러진 정혜 씨에게 다가가 침을 뱉었다. 재수없게. 야, 이 할망구랑 아들내미 둘 다 처리해. 어디 깊은 산속에다 묻어버리든가.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정희 씨는 고통 속에 신음하며 흐릿해지는 눈으로 아들이 맞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무하게. 그때였다. 쿠당탕. 창고의 철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눈부신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숙의 차가 창고 입구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뭐야? 박 실장과 덩치들이 눈을 가리고 당황하는 사이 차 문이 열리고 지숙과 지영이 튀어나왔다. 지영의 손에는 소화기가, 지숙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지숙이 악을 쓰며 달려왔다. 평소 점잖던 공무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달려오면서 박 실장을 향해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다. 빗맞았지만 기세가 대단했다. 지영은 덩치들에게 소화기를 뿌렸다. 하얀 분말이 창고 안에 자욱하게 퍼졌다. 콜록, 콜록. 뭐야, 이년들은.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숙은 그 틈을 타 쓰러진 정희 씨에게 달려갔다. 엄마 정신 차려. 괜찮아? 지숙아, 지영아. 정희 씨는 믿기지 않는 듯 딸들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우리가 다 알았어. 민호 잘못 아니야. 이놈들이 사기친 거야. 지숙이 울먹이며 정혜 씨를 일으켜 세웠다. 알고 있다. 다 들었다. 저년들 잡아. 어디서 굴러먹던 년들이야. 박 실장이 고함을 질렀다. 분말 가루 속에서 덩치들이 눈을 비비며 다시 몽둥이를 들고 다가왔다. 여자 셋이서 건장한 조폭 넷을 상대하는 건 불가능했다. 지숙과 지영이 엄마를 등 뒤로 숨기고 앞을 막아섰다. 오지 마. 경찰 불렀어. 지금 다 왔다고. 경찰? 오기 전에 니들 뼈부터 추려주마. 최달수가 비릿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정희 씨가 떨어뜨린 생선 칼이 들려 있었다. 위험했다. 최달수가 칼을 치켜들고 지숙을 향해 내리꽂으려는 찰나였다. 누나 비켜. 철창 문이 열린 틈 아까 덩치가 들어갈 때 잠그지 않은 틈으로
피투성이가 된 민호가 튀어나왔다. 민호는 총알처럼 날아와 최달수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함께 굴렀다. 민호야. 민호와 최달수가 엉겨붙어 뒹굴었다. 칼이 허공을 갈랐다. 민호는 죽을 힘을 다해 최달수의 팔목을 잡았다. 힘의 차이가 컸지만 민호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너 같은 놈한테 우리 가족은 안 돼. 민호가 소리치며 최달수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쿵 소리와 함께 최달수의 코에서 피가 터졌다. 하지만 옆에 있던 박 실장이 쇠파이프를 들어 민호의 등을 내리쳤다. 퍽! 크!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하지만 그는 최달수의 바짓가랑이를 놓지 않았다. 도망가. 누나, 엄마 데리고 도망가. 빨리. 민호가 피를 토하며 소리쳤다. 안 돼. 민호야. 정혜 씨가 딸들의 부축을 뿌리치고 민호에게 기어가려 했다. 가라고. 제발 좀. 나 같은 놈 때문에 죽지 말고 가란 말이야. 민호의 눈물 섞인 절규가 창고를 울렸다. 그 순간 멀리서 윙, 윙 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접근하는 소리였다. 이런, 짭새 떴다. 박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야, 튀어. 뒷문으로 튀어. 사기꾼들은 당황하여 우왕좌왕했다. 박 실장과 덩치들은 뒷문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달수는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바닥에 쓰러진 민호를 향해 다시 칼을 쳐들었다. 이 새끼가 너만 아니었으면. 최달수의 칼날이 민호의 복부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다. 민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엄마 미안해. 그래도 마지막엔 밥값했어. 그때였다. 누군가의 따뜻한 몸이 민호의 위를 덮쳤다. 그리고 둔탁한 소리가 났다. 푹 마이너스. 민호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얼굴 위로 뜨거운 액체가 후두둑 떨어졌다. 눈을 뜬 민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엄마. 민호의 위에는 정혜 씨가 엎드려 있었다. 최달수의 칼은 민호가 아닌 정혜 씨의 왼쪽 어깨를 깊숙이 찌르고 있었다. 정혜 씨의 낡은 비옷이 붉게 물들어갔다. 엄마. 민호의 비명소리가 창고 지붕을 뚫고 빗소리를 찢어놓았다. 최달수는 당황하며 칼을 놓고 뒷걸음질 쳤다. 내가 찌른 거 아니야. 지가 뛰어든 거야. 최달수는 겁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쳤다. 엄마 정신 차려. 안 돼. 안 돼. 민호는 피가 솟구치는 엄마의 어깨를 손으로 틀어막았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꿀럭꿀럭 새어나왔다. 지숙과 지영이 달려와 울부짖었다. 엄마, 왜 그랬어? 왜? 정희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 속에서도 아들의 얼굴을 확인했다. 멀쩡했다. 칼에 찔리지 않았다. 그제야 정희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다행이다. 우리 민호 안 다쳤네. 엄마 말하지 마. 피 너무 많이 나. 누나 119 빨리. 민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나 같은 놈 살리겠다고. 그 모진 말을 듣고도 전 재산을 날리고도 결국 내 대신 칼까지 맞았다. 민호야. 정혜 씨가 피 묻은 손을 들어 민호의 뺨을 어루만졌다. 거칠고 투박한 손. 생선 냄새 대신 비릿한 피 냄새가 나는 손. 이제 착하게 살 거라. 누나들한테 잘하고. 알았어. 알았으니까 제발 눈 감지 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내가 죽일 놈이야. 민호의 눈물이 정희 씨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져 빗물과 피와 섞였다. 경찰입니다. 꼼짝 마.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도망가던 최달수와 박 실장 일당이 제압당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가족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엄마의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다. 앰뷸런스 불빛이 번쩍이며 창고 안을 비췄다. 들것에 실려가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민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빗속으로 실려가는 엄마의 모습이 흐릿해졌다. 그날 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렸다. 마치 칠순 노모의 기구한 운명을 위로하듯 혹은 막내 아들의 뒤늦은 참회를 씻겨주려는 듯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었다. 병원 수술실 앞 복도. 새벽 3시 수술 중 붉은색. 등이 켜진 지 벌써 4시간이 지났다. 복도는 숨 막힐 듯 고요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호는 대기실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양손은 아직 씻지 못해 정희 씨의 붉은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손으로 도박칩을 만졌고 이 손으로 금고를 털었고 결국 이 손에 어머니의 피를 묻혔다. 나 때문이야. 내가 죽였어. 내가 엄마를. 민호는 주문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몸을 떨었다. 맞은편 의자에는 지숙과 지영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들의 옷에도 빗물과 흙탕물, 그리고 어머니의 피가 튀어 얼룩져 있었다. 그만해. 지숙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듣기 싫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죽을 죄 지은 거 맞아. 근데 지금 엄마 살려고 싸우고 계시잖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지숙의 말에 울음기가 섞여 나왔다. 평소 같았으면 민호를 비난하고 몰아세웠겠지만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었다. 창고에서 민호가 자신과 엄마를 구하기 위해 칼든 놈에게 몸을 던지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니, 엄마 깨어나시겠지? 연세도 있으신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셔서. 지영이 흐느끼며 지숙의 어깨에 기대왔다. 깨어나셔.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시장 바닥에서 40년을 버틴 분이야. 그깟 깡패놈 칼질 한 번에 무너질 뿐 아니야. 지숙은 동생을 달래면서도 불안감에 입술을 물어뜯었다. 그때였다. 딩동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수술 중 램프가 꺼지고 마스크를 쓴 의사가 걸어 나왔다. 새 남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의사에게 달려갔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 엄마는요?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다. 천만다행입니다. 칼이 빗장뼈를 스치고 근육층을 깊게 찔렀지만 다행히 동맥과 폐는 비껴갔습니다. 출혈이 심해 쇼크가 올 뻔했지만 수혈하고 잘 봉합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남매는 서로 얼싸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다.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민호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하듯 엎드려 통곡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반 병실. 3일 후 오후. 정희 씨는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아직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혈색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병실 창가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들어와 정희 씨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민호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한시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받고 온 지숙과 지영이 병실로 들어왔다. 민호야, 좀 씻고 와. 며칠째 이게 뭐니? 냄새나서 엄마 깨어나시려다가도 도로 주무시겠다. 지영이 핀잔을 주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아니야. 나 엄마 일어나는 거 제일 먼저 볼 거야. 내가 봐야 돼.
민호는 고집스럽게 정혜 씨의 손을 잡고 있었다. 지숙이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경찰서 다녀왔어. 그놈들 일망타진됐대. 최달수인가 뭔가 하는 그 사기꾼 놈 정과가 화려하더라. 이번에 특수상해의 사기 협박까지 추가돼서 콩밥 좀 오래 먹을 거야. 박 실장 일당도 다 구속됐고 합의금은? 엄마 돈은? 민호가 물었다. 이미 다 써버려서 당장 돌려받기는 힘들대. 민사소송 걸고 압류 들어가면 일부는 건질 수 있겠지만 사실상 날린 거라고 봐야지. 지숙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떨궜다. 1억 3천만 원. 엄마의 인생이 담긴 돈이 공중분해되었다. 죄송해요. 누나들한테도 면목이 없어. 됐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엄마 살아계신 게 어디냐. 그리고 우리도 미안해. 지숙의 사과에 민호가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우리가 너무 몰아세웠어. 내가 아무리 철이 없어도 가족인데 믿어주질 않았잖아. 합의서 내용만 꼼꼼히 봤어도 그렇게 큰 돈 날리기 전에 막았을 텐데. 엄마 혼자 끙끙 앓게 만든 건 우리도 공범이야. 지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때 정혜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엄마 움직였어. 민호가 벌떡 일어났다. 세 남매가 침대 머리맡으로 모여들었다. 정혜 씨가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눈부신 햇살 때문에 잠시 찡그리더니 흐릿한 눈으로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엄마, 나 보여? 나 누군지 알겠어? 민호가 울먹이며 물었다. 정혜 씨는 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배 고파? 그 뜬금없는 한마디에 병실안은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숙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고 지영은 엄마 진짜 못 말려라며 흐느꼈다. 죽다 살아난 노모의 첫마디가 자식 걱정도 돈 걱정도 아닌 본능적인 배고픔이라니. 그것이 오히려 너무나 인간적이고 생생해서 자식들은 안도했다. 병원 옥상 정원. 일주일 후 정희 씨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의사도 역시 시장에서 단련된 체력은 다르네요라며 혀를 내둘렀다. 휠체어에 앉은 정희 씨를 민호가 밀고 옥상 정원으로 나왔다. 바람이 시원했다. 비 온 뒤라 하늘은 더없이 맑았다. 엄마 안 추워? 안 춥다. 시원하니 좋네. 야, 근데 가게는 어쩌고 있냐? 문 닫아놔서 손님 다 끊기겠다. 정희 씨는 여전히 가게 걱정뿐이었다. 걱정 마. 작은 누나가 알바생 써서 문은 열어놨어. 그리고 나 내일부터 다시 나갈 거야. 이제 알바생 자르고 내가 사장할 거야. 내가? 정혜 씨가 의아한 듯 뒤를 돌아보았다. 민호는 휠체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정혜 씨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엄마, 나 이제 헛바람 안 들어. 한방이니 뭐니 그딴 거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 엄마가 이 손으로 생선 대가리 쳐서 나 키운 거 이제 뼛속 깊이 알았어. 민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흔들림이 없었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 1억 3천 내가 평생 갚을게. 생선을 팔든 배달을 하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다 채워 넣을게.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뒤에서 감동만 해. 힘든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정희 씨는 아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철없던 막내. 늘 아픈 손가락.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비바람을 맞고 뿌리가 굵어진 한 그루의 나무였다. 정희 씨는 불편한 왼팔 대신 오른손을 들어 아들의 짧게 깎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돈은 필요 없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나는 우리 민호가 사람 된 걸로 1억 3천 벌었다고 생각하련다. 엄마,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 안 다치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거면 됐다. 정혜 씨의 투박한 위로에 민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엄마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정혜 씨는 아이를 달래듯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따스한 햇볕이 두 모자를 감싸 안았다. 정혜 씨의 집. 한 달 후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정혜 씨네 좁은 거실에 모였다. 퇴원 기념 파티 겸 가족 식사 자리였다. 지숙과 지영의 남편들,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이니 집이 꽉 찼다. 할머니, 퇴원 축하드려요. 손주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쓴 편지와 케이크를 내밀었다. 정혜 씨의 입이 귀에 걸렸다.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했다. 오늘은 민호가 요리사였다. 야, 김민호. 간 좀 봐라. 너무 짠 거 아니냐? 지숙이 찌개를 맛보며 타박했지만 얼굴엔 웃음기가 가득했다. 아이 참, 누나. 이게 경상도 식이라니까? 밥에 비벼 먹으면 딱이야. 민호가 능청스럽게 받아치며 상을 차렸다. 생선구이, 갈비찜, 잡채.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었다.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예전 같았으면 서로 눈치 보느라 바빴을 식탁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사위들이 민호에게 술을 한 잔 따랐다. 처남 고생 많았어. 요즘 시장에서 평판이 자자하더라. 처남 성실하다고. 첫째 사위의 칭찬에 민호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아유, 매형. 아직 멀었습니다. 어머니 따라가려면 30년은 더 해야죠. 그래도 대견해. 내 동생이지만 인정한다. 지영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정희 씨는 밥숟가락을 든 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비록 통장은 텅 비었고 몸에는 흉터가 남았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부자였다. 돈으로 샀던 가짜 평화가 깨지고 고통을 통해 얻은 진짜 행복이 이 낡은 집을 채우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숙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내 정희 씨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냐? 엄마, 이거 나랑 지영이랑 그리고 제부랑 성훈 씨랑 다 같이 모은 거야. 1억 3천까진 안 되지만 그래도 엄마 노후 자금으로 다시 시작하시라고. 봉투 안에는 3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었다. 아니다. 너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애들 학원비 대기도 빠듯할 텐데. 도로 가져가라. 정혜 씨가 손사래를 쳤다. 엄마 받아주세요. 저희 마음이에요. 그동안 엄마한테 받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민호도 이제 자리 잡으려면 종잣돈 필요할 텐데 엄마가 든든하게 뒤에 계셔야죠. 큰 사위가 정중하게 권했다. 민호도 옆에서 거들었다. 엄마 받아. 누나들 성에 무시하면 벌 받아. 그리고 나한테 줄 생각은 하지 마. 나는 내 힘으로 벌 거야. 그 돈은 엄마 맛있는 거 사 먹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데만 써. 알았지? 정희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식 셋이 이렇게 똘똘 뭉친 게 얼마만인가. 남편이 죽고 처음인 것 같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었다. 고맙다. 고맙다 내 새끼들. 충남 상회. 새벽 4시. 다음날 새벽. 어김없이 시장의 하루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충남 상회의 풍경은 달라져 있었다. 늘 정혜 씨가 도맡아 하던 얼음 나르기와 생선 진열을 민호가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말끔한 작업복에 장화 그리고 머리에는 필승이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있었다. 동네 상인들이 장난삼아 준 것이지만 굳이 하고 나왔다. 어머니,
고등어 선도 죽입니다. 오늘 완판 예감인데요. 민호의 우렁찬 목소리가 새벽 시장을 갈랐다. 정희 씨는 한쪽 구석 의자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하지 말라는 자식들의 엄명 때문이었다. 어이, 김씨 아줌마. 아들내미가 아주 장사꾼 다 됐어. 목소리가 시장통 쩌렁쩌렁하네. 옆가게 박씨가 부러운 듯 말했다. 그렇지? 우리 막둥이가 나 닮아서 목청이 좋아. 정혜 씨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했다. 민호가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 5,000원 깎아드리는 건 안 되고요. 대신 이 싱싱한 꽁치 2마리 더 넣어드릴게. 우리 어머니가 직접 손질하신 귀한 겁니다. 넉살 좋게 웃으며 덤을 얹어주는 모습이 영락없는 정희 씨의 젊은 시절이었다. 정희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가게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낡고 비린내 나는 간판. 하지만 이제 그곳에선 희망의 냄새가 났다. 그때 민호가 달려와 정희 씨 어깨를 주물렀다. 엄마, 피곤하지? 조금만 있다가 들어가. 나머진 내가 다 할게. 아니다. 내가 있는데 뭐가 피곤하냐?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에이, 거짓말. 아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던데? 끝나고 순대국밥 한 그릇 콜? 콜은 무슨 콜이냐? 그래, 가자. 모자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시장 천장 틈으로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 햇살은 생선 비늘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반짝였다.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찬란하게 빛났다. 지난날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매듭이 되었다. 정희 씨는 생각했다. 내 장부는 찢어졌지만 내 인생의 장부는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돈으로 산 행복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지지만 어머니가 피눈물로 지켜낸 가족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칼날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정혜 씨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철없던 아들은 비로소 땀방울의 가치를 아는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가족의 거친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비록 통장은 가벼울지라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글을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